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명의 김지혜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점점 노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사용량이 가장 많은 부위인 무릎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무릎의 건강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명의에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여경기입니다. 오늘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 질환, 골관절염이라고 불려지면서 말 그대로 관절의 퇴행성 변화, 쉽게 말해 많이 써서 닳아서 생기는 관절의 염증 질환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마모와 관계없이 다른 인자로 인해 스스로 관절이 파괴되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구분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의 빈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그 발병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면서 주로 무릎이나 손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팔꿈치나 엉덩이 관절은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므로 이를 완전히 되돌리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 목적은 환자 자신이 질병의 성질을 이해하여서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고 통증을 줄이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변형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절의 마모가 상당히 진행되거나 변형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술적으로 교정하고 재활치료를 시행하여서 관절의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통증을 줄이며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킴으로써 환자의 일생생활이 보다 편안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 관절염 하면 저는 먼저 지긋지긋한 관절염 이러면서 말하는 CF 대사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퇴행성 관절염의 빈도는 15세에서 한 45세까지는 5% 미만으로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한 45세에서 65세까지는 25%에서 한 30% 정도, 그다음에 65세 이상에서는 60% 이상이 골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은 절반가량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환자 수도 더 늘어났겠어요? 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면 관절이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골관절염 환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의 일반적인 증상은 무릎 통증인 거죠? 네, 관절염이 생긴 관절의 국소적인 동통이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전신 증상이 없다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고요.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은 오래 고생하시다 보면 관절이 점점 이제 망가지게 되면 이 다른 관절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라든지 반대편 무릎까지 관절염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흔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통증이 있으신 환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굳을 때 막 쑤시고 아프다고 더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날씨와 통증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네, 날씨와 통증은 상당히 연관성이 많은데요. 보통 흐린 날 같은 경우 우리 저기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기압이 변화가 있으면 우리 몸속 관절 내의 압력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말씀에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는 말씀이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할머님들이 아이고 허리야라고 하시면 또 비가 오는 게 네.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자, 그럼 제가 가끔 무릎에서 네. 자세를 바꾸거나 일어날 때 딱딱 소리가 나는 때가 있어요. 네. 이것도 관절염의 증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에 소리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 무릎 속에 구조물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해서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새 젊은 인구들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젊은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리가 난다고 해서 통증이 없는 무릎 소리는 질병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질환과도 거리가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다행인데요. 그래도 요즘 젊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에 많이 걸린다는 기사를 보기는 봤어요. 이유가 뭘까요? 노화가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단순히 노화만 그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과체중의 경우에는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젊은 30, 40대에서도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과체중도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겠어요? 네.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무릎이 견뎌야 하는 하중이 많기 때문에 무릎을 지탱하고 있는 관절 연골과 반월상 연골, 소위 말하는 물렁뼈의 마모가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를 떠나서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결국 운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까 관절에 더 안 좋은 운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운동일까요? 네, 본인의 체력이나 관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운동은 관절에 오히려 해를 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 러닝머신이라든지 달리기 그리고 오랫동안 걷기 이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을 하는 게 또 관절염에 좋을까요? 네, 운동도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고 나쁜 운동이 있는데요.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대표적인 게 이제 수영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그리고 이제 그보다는 이제 접근성이 더 높은 우리 실내 자전거, 고정 자전거 운동이 더 흔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는 실내 고정 자전거 운동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절 연골을 아낀다는 이유로 운동을 게을리하게 되면 관절을 지탱해주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관절에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당한 운동, 적절한 체중 관리. 이게 말로는 참 쉬운데 실천은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상담하는 게 더 좋겠죠. 네, 병원을 찾으시면 일단 비만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체중 관리라든지 관절을 관리하면 환자의 안심도 되고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병원을 단순히 이제 무섭거나 돈이 많이 든다는 곳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무릎이 관절이 아프시다 싶으면 병원을 찾아오세요. 그러면 앞으로의 20년이 훨씬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명언인데요. 앞으로의 20년이 행복하려면 아플 때 바로바로 병원을 가라.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 병원이 무섭거나 돈 많이 드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꺼려 하시다가 병을 더 키우는 경우도 참 많으시죠. 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단순히 오래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요새는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사례는 많이 적어진 편입니다. 안타까운 사례라면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치료 시기가 늦어져서 어떤 의사로서 손을 써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오신 경우가 있는데요. 한 번은 68세의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셔서 다른 어떤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라든지 해도 차도가 없으셔서 저한테 오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수술을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꺼리시어서 수술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한참 있다가 한 3년 뒤에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아예 통증 때문에 거동을 못 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거든요. 그렇게 오셨는데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당뇨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너무 악화가 되어 가지고 수술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이 당뇨와 심장 질환이 더 악화됐다는 것은 관절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관절염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뇨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당뇨를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로 심한 운동은 아니지만 적절한 운동이 돼야 되는데 이 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령인 나이시고 통증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꼭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을 가야겠어요. 네.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부님들은 관절염에 더 취약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주부님들은 집안 청소나 빨래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반복되는 일이 주로 이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 쪼그려 앉는 자세가 무릎 관절에는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안거나 그다음에 가구를 옮기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반복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주부님 관절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해야겠군요. 그럼 청소를 할 때나 걸레질을 할 땐 긴 도구 같은 것을 이용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주부님들, 누가 내 무릎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무릎은 내가 지킨다라는 각오로 집안일을 하실 때나 평상시에도 무릎에 큰 무리가 가지 않도록 꼭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집안일을 좀 나눠 해주시면은 가족의 건강과 화목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선생님도 혹시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시는 편인가요? 저는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나면 꼭 2번 손대야 된다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네,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많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우선 관절염 치료는 크게 이제 보존적 요법과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는 쉽게 생활 습관의 개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다음 운동 치료나 물리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무릎에 무리를 주는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치료의 일부분이 되는군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보강하는 것도 치료의 일환이겠고요. 네, 근육이 탄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관절의 안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마모가 되는 확률이라든지 체중이 분산이 되어서 굉장히 관절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재활 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 저희가 건강플러스에서 준비해봤습니다. 관절을 건강하게 지키는 습관, 건강플러스와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박예리입니다. 오늘은 무릎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배워보시죠. 첫 번째 동작은 재태부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먼저 발 뒤꿈치가 엉덩이 쪽에 닿도록 쭉 당겨줍니다.
이때 이 동작을 30초에서 60초 정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3세트 정도 반복하여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발 뒤꿈치가 엉덩이 쪽에 닿도록 쭉 당겨줍니다. 두 번째 동작은 쪼그려 앉기 동작입니다.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준 후 팔을 앞으로 쭉 뻗어 그대로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내려가 줍니다. 이때 5초 정도 유지시켜 줍니다. 유지를 시켜준 후 허리에 힘을 주어 그대로 올라와 줍니다. 한 번 더. 이 동작을 10회 3세트를 반복하여 줍니다. Yeah, I got everything with me. The girls, the bus. I don't know if you wanna go, but if you want to,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마지막 동작은 오금줄 감기 동작입니다. 먼저 무릎을 뒤쪽으로 최대한 뻗어준 후 팔은 앞으로 내밀고 이 동작을 5초 정도 유지시켜 줍니다. 네, 잘 봤습니다. 무릎에 좋은 운동, 저도 꼭 집에 가서 따라해봐야겠네요. 선생님, 최근에 보니까 무릎에 직접 주사를 놓는 치료도 있던데 효과가 좋은가요? 네, 관절내 주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관절 연골 성분으로 이루어진 연골 주사가 있습니다. 연골 주사는 항염 작용과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도와주는데요.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되는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스테로이드 주사인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무조건 나쁜 주사만은 아닙니다. 단순 염증의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관절 연골의 변성을 촉진시켜서 오히려 관절을 망가뜨리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반복해서 놔다 보면은 화농성 관절염,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 3개월 내에 반복 주사나 1년에 3, 4회 이상의 스테로이드 주사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주의해야 할 치료 방법이겠군요. 꼭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겠어요. 자, 선생님 이렇게 보존적 치료와 함께 수술적 치료도 함께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네,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관절의 변화가 계속 진행하여서 일상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비교적 초기에 뇌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 방법으로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관절 내 물렁뼈 봉합술, 그 다음에 부분 절제술, 그리고 미세 천공술을 통한 재생술, 그리고 관절 변형 교정술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뇌관절을 보존하기는 너무 늦은 아주 심한 관절염의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적게 절개를 하고 딸근 마모가 진행된
그 부분만 치환을 하는 부분 관절 치환술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수술도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 이 수술 중에 관절경 수술이라는 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인 것 같던데 맞죠? 네, 수술 부위가 매우 작아서 회복이 일단 빠르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관절염을 치료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관절염 환자에서 이 관절 내시경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빨리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선생님, 줄기세포 치료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줄기세포는 어떤 치료인가요? 네, 줄기세포 치료는 골수나 제대에 존재하는 어떤 조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이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추출하고 배양해서 그 마모된 상당히 진행되어서 생긴 관절염에 사용하여서 원래 관절 연골의 성분인 초자연골로 재생을 도모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중증 환자들에게도 기대해봐도 괜찮은 치료인가요? 네, 상당한 성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한테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환자분들에게 좋은 치료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네, 선생님, 이 관절염 환자들에게 제안하는 사항과 권유하는 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식이 조절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을 배설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잔 이상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과다한 단백질 섭취도 칼슘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체내 칼슘과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칼슘이 장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짜지 않게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식이섬유소는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물질이긴 하지만 식이섬유소가 많이 포함된 음식 중에서 수산이나 피틴산 같은 경우에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섬유소 섭취도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카페인, 과도한 단백질, 나트륨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단백질 하니까 떠오르는데요.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제 국내 연예인 중에 이렇게 몸 좋은 연예인이 그 단백질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해서 통풍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통풍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이제 관절염의 일종인데요.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다른 부류의 관절염입니다. 통풍성 관절염은 우리 단백질이 대사되면서 생기는 퓨린의 대사 물질이 우리 요산으로 변해서 그 요산이 관절 내에 침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풍성 관절염 환자는 굉장히 급성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술, 그리고 맥주나 소주, 술과도 연관이 굉장히 깊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운동도 요산이 몸에 관절에 쌓일 수 있는 그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뼈에 오히려 안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선생님 권유하는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비타민 K는 골 손실과 칼슘의 배설을 감소시켜서 골밀도에 좋은 영향을 주므로 비타민 K가 함량이 높은 독황색 채소라든지 간, 그다음에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칼슘의 주요 공급원인 우유나 유제품, 그다음에 멸치, 해조류 이런 것들을 꼭 챙겨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도 주 공급원이 계란 노른자나 그다음에 생선기름 이런 곳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D 강화식품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령의 환자에서는 식품으로 이런 비타민이라든지 칼슘을 섭취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영양제처럼 부작용이 없이 알약으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비타민 K, 칼슘, 비타민 D가 뼈에 좋은 음식들이었군요. 꼭 신경 써서 먹어야겠어요. 오늘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증 많이 풀리셨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관절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관절 건강을 지키면서 증상이 지속될 때는 가급적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늦지 않게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산책. 무릎 통증이 없는 일반인 분들에게는 별거 아닌 소소한 행복이겠지만 관절염 환자분들에겐 상당히 부러운 일상이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무릎 관절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행복한 일상을 유지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명의 김지혜였습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